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퀴즈 정답, 초대 손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세계문화유산 화성역 수원 행궁동 거리는 행리단길로 불리는 핫플레이스인데요. 예전에는 자동차와 점집들로 뒤섞였던 곳입니다. 10년 전에 이 실험이 시작되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행궁동 거리 운명을 바꾼 이 실험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염 의장님이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답은? 예, 정답은 1번이죠. 네. 예, 너하고 같이 걸어야 되는 거리니까 너 없는 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정답은 1번 차 없는 거리입니다. 네. 정식 명칭은 네. 201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하기 때문에 2013 생태교통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이 정식 명칭입니다. 생태교통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그 국제적인 실험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13년 9월 1일부터 네.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무려 이것을 100만 명의 세계인들이 찾았던 그런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하면은 교통이 없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태교통 페스티벌이었네요. 예. 그 생태교통이라는 건 결국은 에너지를 우리가 화석연료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네. 무동력 또는 전기와 같은 그 에너지로만 달릴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만을 이용해서 한 달을 생활해보자. 그런 취지의 세계적인 최초의 실험입니다. 그러게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조이화님이 예. 행리단길 상인회장입니다. 눈이 와서 지금 행리단길 조용한데요. 염태영 의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기분 좋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나오셔야 저희 청취자분들도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분도 처음에 이 생태교통 페스티벌 기획 의도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설명드렸을 때 아주 극렬히 반대해줬던 분이셨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 이해와 또 설명 과정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에 동참하셨고 그 이후에 주민들에 의한 생태교통의 후속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인데 오늘 제가 출연하는 것을 알고 또 같이 참여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10년 전이면은 수원에 지금처럼 이런 수인 분당선도 없었고, 그렇죠. 국철도 지금처럼 자주 안 다녔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녔을 텐데 행궁동이 또 지도를 보면은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하자 하면은 당연히 상인회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들 우려하고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예. 이때 이걸 어떤 비전을 갖고 하셨는지. 사실은 모험이었어요. 네. 행궁동 그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화성 그 동네입니다. 네. 그리고 수원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원 시내 중심에는 팔달산이 맞아요. 있고 팔달산을 정상을 가로지르면서 시내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 원형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세계문화유산 화성이거든요. 네, 네. 화성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한 달 동안 차 없이 생활하자 이런 제안을 했으니 주민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래서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네. 특히 상인들은 차 없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생업수단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제가 주민들에게 설득 과정을 좀 겪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가 지정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어느 동네가 이 사업을 하겠는지 제안도 받았는데 행궁동에서 그 뜻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제안도 하고 신청도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그랬더라도 그걸 결정한 건 이제 수원시가 그 동네를 한 이유는 시내 중심이어서 네. 이곳에 지금 워낙 그 점집과 노후한 주택 또 슬럼화된 시내 중심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동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통해서 골목길을 정비하고 또 이곳에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네. 그 주민들의 서포터스 구성을 해서 이해와 설득 과정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했어요. 맨 처음에 이것이 이제 그 세계 생태교통 총회에서 제안됐을 땐 저는 엉격결에 받았는데 그 2년 전이었어요. 2011년. 네. 그리고 한 2년 동안 반대와 그 대신 설득과 또 도시재생 사업 네, 네. 이를테면 여기에 그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낡고 깨진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또 보안등 가로등 교체 또 나무도 심고 거리 간판도 개선하고 그리고 담장도 바꾸고 하단도 꾸미는 이런 일들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을 하면서 그 대신 걷고 싶은 길이 돼서 한 달 동안 고생한 만큼 동네를 이렇게 바꾸는 일을 같이 해보자. 그 대신 이제 워낙 그 점집과 이제 슬럼화된 그런 풍경이었기 때문에 네. 쉽진 않았지만 주민들이 마을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네. 또 부정적 인식을 또 개선시키는데 많은 이해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2013년 8월 31일 밤 12시가 좀 지나서 우리 담당 과정이 그 동네에서 그때 당시 한 4,300명의 주민이 살았고 1,500대의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1,500대의 자동차가 다 빠졌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었고 그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동했죠. 이 주민들은 어찌됐건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동네에서 한다는데 그래도 도와주자. 우리가 잘 치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결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차량이 빠지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다 걸어 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세그웨이라든지 자전거와 같은 그 친환경 교통수단들을 선보이는데 네. 자전거 버스, 자전거 택시 뭐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교통 이동수단들이 다니면서 그 골목에서 발걸음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이 피어나면서 정말 그 새로운 에너지들을 받게 됐어요. 네. 그 이후에 이곳을 찾았던 젊은이들이 다시 그 이곳을 살리는 방식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특색 있는 독특한 식당, 가게들, 카페, 네. 공방 그리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행리단길, 행리단길 이를테면 인스타그램 같은데 핫플레이스가 됐죠. 이거 지금 여러 핫플레이스들을 저도 다니면서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러는데 놀 때 친구들 만나서 여기 와가지고 다들 서울하고 조금 다르다 느낌이 그러면서 외국인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바로 올라가면 또 화성 따라서 걸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계속 흥미로웠던 건 시내 한복판에 한 달 동안 차를 못 다니게 했는데 재선에 성공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때 2년 동안은 뭐 악덕시장 불러가라고 시위도 아주 굉장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쨌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주민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렇게 이해한 시민들이 앞장서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고마웠고요. 그 이후에 그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니까 그 2년 동안 저를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엔 그 이후에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특별한 선물로 또 인사를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까 그 댓글을 주신 조희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쪽 상인들을 살리고 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주체적으로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차만 없게 한 게 아니라 구도심에 낙후된 곳에 도시 재생 사업을 꼼꼼하게 같이 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반응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017년에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이를테면 대규모 토목 사업보다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으로 그 우리 국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이템 주요한 국토 정책이 바뀌는데 그때 도시재생 사업의 효식을 행궁동을 여기고 행궁동의 벤치마킹 오고 그것을 이제 전국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로 이렇게 소개하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2010년에 화성행궁 걸을 때 점집 깃발들이 있었어요. 거기 조희화 님이 실시간 댓글창에 저는 50년을 행궁동에서 살았어요. 생태교통 페스티벌 중 밤늦게 늘 나오셔서 시장님이 골목마다 직접 몸소 뛰는 것을 보고 감명받아서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맞습니다. 그 힘으로 삼선까지 쭉 가셨던 거겠죠. 근데 이게 또 수원천에 대해서도 저는 이 행궁동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성공 스토리인데 서울에서 있었으면은 전국적으로 막 알려졌을 텐데 우리가 서울이 아닌 곳의 뉴스는 확산이 좀 느리잖아요. 저도 이걸 좀 늦게 알았는데 수원천도 좀 놀랐어요. 수원천에서 수달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얘기를 환경운동연합 그 활동가분이 와서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거를 청계천 따라한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그분이 수원천이 먼저였다. 10년 앞섰죠. 그리고 수원천은 청계천처럼 이렇게 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생태하천으로만 복원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민선자치단체장 시절이 아닌 그 이전 1991년부터 94년까지 1단계로 수원에 매교부터 지동교까지 790m가 일단 복개돼 있었습니다. 아, 복개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경운동 하면서 94년도에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2단계 복개 공사가 예정돼 있었어요. 95년부터 네. 96년까지. 그게 지동교부터 매항교까지인데 그 480m를 복귀할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환경단체를 만들고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를 만들어서 수원천 복개 2단계 복개 공사를 반대하게 됩니다. 거죠. 네. 그 2단계 복개 공사 구간 안에는 네. 남수문이 있었거든요. 그 남수문은 복원돼야 될 우리 문화재인데 그 터 자체를 복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95년도에 민선자치단체장 시절이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후보들에게 복귀하겠냐 찬성 여부를 물었는데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복귀하겠고 두 분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그때 당시 무소속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던 심재덕 시장님이라는 분이 당선됐어요. 당선이 되셔서. 근데 그분이 당선되고 나서도 없을 줄 알았더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전 시장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공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위도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슈 제기를 하고 네. 그리고 문화재청에 이러면 되지 않지 않냐고 하는 청원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마침 이제 문화재청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남수문 자체가 더 이상 복원도 못하는 그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복귀가 적절치 않다. 천이 흘러야 된다. 예, 공문이 왔고 그것을 명분을 갖고 네. 당시에 심재덕 시장님이 복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바로 넣은 것이 복귀를 하지 않는데 복원을 하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이 됐고 네. 그 제안에 따라서 그 수원시는 그 이후에 수원천을 자연형 하천을 하게 됐고요. 와. 그것이 이제 1995년, 96년의 일이라면 2005년에 그렇죠. 진행됐던 우리 청계천보다도 10년 앞선 일인데 그러니까 수원천은 그 이전에 했던 1단계 복개 구간까지를 놓고 보면 도심하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복개에서 복원으로 바뀌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 하천이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복개를 했다가 복원을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95년 6년의 일인데 그 이후엔 2006년도에 제가 시장을 출마합니다. 출마하셨죠. 이때는. 예, 그때 네. 떨어졌지만 네. 그때 수원천 1단계 구간을 복원하겠다. 복귀한 걸 뜯어내고 복원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제시했고요. 마침 이제 그 이후에 그 민선 4기 때 시장님 그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민선 5기 때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꼭 청계천 모델이에요. 복원은 하는데 복개를 한 것을 복원을 하는데 청계천 모델이라 네. 제가 시장 되자마자 바로 그거 중지시키고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바꾸는 일을 해서 공사비도 수십억을 절감시켰고 네. 자연형 하천으로 전 구간을 만들 수 있게 됐죠. 네. 하여튼 이런 것이 한국의 도심 하천의 새로운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표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사실
그 화성행궁이나 남수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시재생 사업이나 자연천 복원이 아니었다면은 문화재의 가치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수원천 이걸 갖고 전국적으로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강살리기 대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4대강 사업이 생각나는데 그거하고는 네. 전혀 다른 거고요. 자연하천으로 예, 이를테면 강살리기. 청주의 무심천, 대전의 갑천, 부산의 온천천, 서울의 도림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원의 하천에 수원천의 모습을 보고 자연형 하천 가꾸기로 방향을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의 양재천, 전주의 전주천, 제주의 삼지천, 안양의 하기천, 오산의 오산천 이런 데도 제가 많이 불려다니면서 자연형 하천 복원의 사례들을 전파하게 됐고 네. 그 이후에 대부분의 이런 하천들이 도심지 하천들이 자연형 그렇죠. 하천들의 모델로 바뀌게 돼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데 그보다 훨씬 느끼한 서울의 청계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게 누운 어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누운 어항. 예, 실제로는 생태하천하고는 거리가 먼 건데 그렇네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마치 대표적인 생태하천처럼 예, 복원의 모델처럼 얘기되고 네. 있는데 저는 뭐 그건 그것대로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자연하천의 모델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미래 모델로는 수원천처럼 자연천 복원이 되는 게 맞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데 시간이 저희가 3분밖에 안 남아서 아쉽습니다. 예. 이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경제부지사 하면서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맡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기후환경의 문제, 탄소 중립의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닥치고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일로 탄소 중립을 국가적 목표보다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는데 앞장섰고 또 경기도의 아리백 네. 김동연 지사님이 아주 저기에 적극적이신데 저는 그것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 아리백, 공단 아리백 또 개별적인 민간 단독주택이라든지 시민들의 네. 참여로 인한 아리백 이런 것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네. 그렇고 이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마지막 사례로 소개해드리면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예, 있는데 거기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실린 의미심장한 만평 하나 보면 네. 링 안에 이제 지구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투를 하고 있어요. 네. 대결을 하고 있는데 권투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링 밖에는 그보다 더 큰 덩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더 크게 확장시킨 기후 변화 몸체 큰 기후 변화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장 네, 안을 네. 결국은 예선전인 코로나와 바이러스. 경쟁을 하는 것이 끝나도 우리는 기후 변화라고는 더 큰 위기 앞에서 처해 있다. 이것은 기후 위기가 바로 경제 문제이고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생활 수칙을 지켜놔야 된다. 작은 실천이 지구를 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뷰 쭉 들으면서 경기 남부 하천 곳곳에 수달이 왜 나타났을까 하고 신기했는데요. 염태영 의장님한테 별명을 붙인다면 저는 수달의 아버지 이렇게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한 결과지 제 몫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시도로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는 염태영 경기도정 자문회의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거는 금융사들도 탈석탄 금융선언을 한다.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딱 들어보면 금융사하고 또 탈석탄이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긴 제조업이 아닌데 왜 또 탈석탄을 하지? 그러는데 석탄 금융, 탈석탄 금융 이런 건 어떤 개념일까요? 일단은 개념부터 잡고 가자면 네. 기후 금융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머니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네. 고수 씨 나왔었고 심은경 씨 나왔었고 이게 기재부의 얘기였는데요. 거기에서 되게 초반에 주요하게 나왔던 국제 금융기관 중 하나가 BIS라는 게 있어요. BIS요? 네, 국제 결제은행일 거예요. 아마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전 세계 은행들의 등급을 매기고 신용도나 이런 등급을 매기는 곳이에요. 네네. 거기에서 근데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에 블랙스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네. 지금의 상태, 뭐 부동산 과거 이런 상태라면은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텐데 그거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오면은 통제할 수 없다. 근데 BIS에서 2019년인가 그린스완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블랙스완이 아니라 네. 그린스완으로. 그린스완은 기후 위기로 인한 금융 위기가 올 텐데 이거는 확실하게 올 거고 분명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거다. 아하. 예, 그 원인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산이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 뭐 노동력도 문제겠지만은 자원들이 많이 고갈되고 이러면서 네.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금융 위기로까지 이것이 와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아마 한파나 이런 것 때문에 정전이 와가지고 한번 반도체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하여튼 공장이 멈춰가지고 보험금도 아마 좀 수령을 했을 거예요. 신청을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네. 그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도 가뭄으로 굉장히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거를 이제 기후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린이 들어가면 다 좋은 얘기로 보통 느끼는데 그린 스완이라고 하니까 수완이 좀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가 기후 위기 때문에 오는 리스크다 그런 얘긴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대비를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제 은행원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네네. 석탄 너희도 석탄 금융 해야지 이렇게 사석에서 재밌겠는데 우리 그래서 요즘에 종이 잘 안 쓰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를 좀 이렇게 뭐 그쵸. 일회용 컵 안 쓰고 이런 정도. 근데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주 업무 중 하나가 고객의 자산을 가져와서 많이 이제 부풀려서 네. 드려야 되니까 투자 활동을 또 주되게 하거든요. 네네. 그 투자 활동 중에 석탄 발전이나 혹은 석탄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석탄 금융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금융에서도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지 말아라, 배제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탈석탄 선언을 했는데 금융기관 100곳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석탄 매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줄이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제가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네네. 사금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제가 계속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연결되는 지점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요.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네. 공적 기금 그러니까 사적인 금융회사들이 개인 사유재산인 금융회사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는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견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아쉽긴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기금만큼은 이걸 기본선으로 지켜야 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네. 사적 금융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공적 역할을 해야 역할이 하는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렇다 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손 친다면 공적 금융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적 금융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공적 금융인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죠. 의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예전에 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우리가 되게 놀랐던 게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는 곳이 그냥 되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되게 청렴하고 뭔가 되게 뭐 하여튼 공적 기금의 역할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승계 과정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저런 데 가서는 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석탄 발전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이요? 네.
여러분 흥미로우시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저희가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 걸로 잘 모아서 저희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큰 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듣고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이 석탄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 투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박홍규 님이 이인신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석탄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군요. 과연 저는 제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을지, 인구는 줄고 저출산 고령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익을 남기는 게 이 투자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 금융에 지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20날 네. 국정감사 때 한정희 의원실에서 질의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그 국민연금에서 이제 외주로 주고 있는 투자, 네.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위탁하고 있는 위탁 투자 규모가 한 284조 와.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중에서 다 ESG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284조를 다 그 ESG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정희 의원실이 확인해 본 결과 98%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6조 정도만 이제 ESG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20조 정도는 다 석탄 투자고 석탄 발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ESG 투자라는 건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둔 산업에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이 뜻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탈석탄 투자가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98%가 석탄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정확한 수치겠죠? 예, 한정희 의원실의 이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요. 한 380억 정도에서 총 이제 투자 자산이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제 284조를 위탁을 맡기는 거고요. 나머지 돈을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네. 소폭 줄은 건 사실입니다. 직접 투자하는 데서는 네. 석탄 산업 투자를 좀 줄였는데 네. 근데 소폭 줄였고요. 소폭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위탁 투자 때문에 본인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또 질의를 답변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땐 좀 상식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 적절한 사인을 내렸으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고 무엇보다 ESG 투자라고 했던 것들을 실제로 검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능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네, 돈 주인이 국민연금인데 그렇죠.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관리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박홍규 님도 내가 국민연금을 노후에 탈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걱정이잖아요. 그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석탄 투자를 그만두지 못하는 게 어쨌든 그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으니까 기금 차원에서는 그 투자를 그만두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국제금융계에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핵발전 산업에 대해서는 사양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좌초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좌초 자산이요. 예, 그 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회수를 못 받는 좌초되는 자산이다. 왜냐? 모든 나라들이 지금 국제 에너지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석탄 발전소는 없어질 사양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자산은 회수받지 못하는 좌초 자산이 될 거다가 중론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이런 우리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을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뭔가 공적 자금 운영해서 사례가 있을까요? 거기는 일단은 네. 지금 그 글로벌 지속 가능 투자 연합이라는 이제 국제 금융 기구에서 네.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재작년에 보고서를 발간했나요? 하여튼 2016년에서 2020년까지 ESG 투자 규모가 55%가 늘었다고 합니다. 규모가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곳들이 그럼 많이 투자를 했냐 보니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에 있는 PKA일 거예요. PKA라는 연기금 기금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주된 이제 그 투자자 그 연기금의 수혜자들이 네.
보건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일단 목소리가 되게 높았고 네. 그 PKA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속 가능 투자에 또 좀 이렇게 뭐 의지를 갖고 해서 실제로 거기가 2015년부터는 석탄 관련된 곳에는 투자를 배제했고 2016년에는 석유, 가스도 배제를 했고 네. 18년에는 이제 운송 산업까지도 운송산업도 네, 운송산업도 이제 친환경 기름을 교통수단으로 하는 곳에만 투자를 네.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적 자금일 경우에는 더 이런 책임이나 의무를 가지고 탈석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탈석탄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단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겠고요. 근데 얼마 전에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규제 철폐를 했더니 난리 났었죠. 직격탄을 맞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용기나 만드는 사업체들. 곳들이 완전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금융이 기후위기 시대에 해야 되는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뭔가 사업을 늘리려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친환경 사업이나 재생에너지나 일단 융자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은행에서 뭔가 좋은 신호를 주셔야 되는데 네. 대출이 쉽지 않으면은 산업도 자연히 그쵸.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그게 연기금 운영의 역할이라는 건가요? 예, 금융의 역할? 그렇죠. 금융의 역할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PKA의 그 석탄 배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네. PKA가 ESG 경영을 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이었어요. 투자 3가지 원칙. 이제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 문장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 1번 석탄 관련해서 그러면 뭐 석탄 발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투자 배제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석탄 에너지 관련 산업과 대화한다. 2번 석유가스 관련해서 뭐 배제한다 이렇게 쭉쭉 가다가 그 산업과 대화한다. 마지막 아까 운송 산업까지 쭉 가다가 마지막에 대화한다. 그러니까 산업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바뀌는 거겠지만 네. 산업이 자정 능력이 없고 어려워한다면 금융이 그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제가 사실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되게 평소에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금융회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는 역할이 있다면은 그런 대화를 시도해서 산업의 어떤 변화를 추동해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또 해봤습니다. 돈의 흐름을 만드는 곳이 금융회사들이니까 네. 그렇게 탈석탄 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돈의 흐름이 실제로 호주에서는 네. 그 공원 조성을 하는데 가장 많이 돈을 대는 그 분야 중 하나가 보험회사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금융회사지만은 네. 어쨌든 그 녹지가 조성됐을 때 사람들의 건강이 보장되면서 사실 이건 되게 시장적인 거긴 한데 네. 본인들이 이제 내보내야 되는 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딱 뜬 거죠. 근데 사실은 시장의 논리로 보더라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상력이 좀 보기 어려운 건지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산업에 대해서 돈으로 돈을 번다고 좀 안 좋은 인식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가 석탄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그게 아닌데 사양 산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인식과 태도로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될지. 일단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그러니까 미국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이제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뭐 글로벌 에너지 모터라는 네. 곳인데 거기서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금 상태로 가면 2030년도에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석탄 발전량이 많은 나라가 될 거다. 어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곳들도 있는데 네. 거기를 다 따라잡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받을 때가 되면은 석탄 산업에 투자했던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네, 그쵸. 그럴 수가 있는 거구나. 네.
오늘 그러면은 청취자분들께 한 30초 정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점점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린워싱을 제재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것과 거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지금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린워싱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게끔 견제할 수 있는 지점은 지자체마다 금고가 있어요. 금융금고. 당연히 뭐 네, 은행을 네. 써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선정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은행들이 되게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우리 지자체는 탈석탄 금융을 하는 금융기관인지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반영해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그런 주장에 또 동참해 주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명쾌해지는 느낌입니다. 공적기금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탈석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데요.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정보, 사고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